네, 외교안보팀 이덕영 기자 그리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먼저 오늘 공격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공격한 곳이 어떤 곳들이죠? 네, 오늘 미국이 공습한 곳은 모두 세 곳입니다. 이란에 위치한 나탄즈, 이스라한, 포르도 핵시설인데요. 나탄즈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첫 번째 이란에 대한 대공습을 할 때도 공격을 했던 곳이고요. 이곳에는 핵 농축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파한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심 분리기와 핵 농축시설, 그리고 연구기지가 모여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공습을 하지 않았다 오늘 포함된 곳이 있습니다. 포르도에 있는 핵시설인데요. 포르도 핵시설은 사실 이란의 핵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부로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과 2,000개가 넘는 원심 분리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요. 다만 지하 80m가 넘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공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공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이란 공습 사실을 밝히면서 포르도는 끝났다 이렇게 콕 집어 말할 만큼 중요성이 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가장 의미 있는 곳이 포르도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하 깊숙한 곳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곳인데 이곳을 과연 공격할 수 있을까 했는데 공격을 했습니다. 이 벙커버스터까지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걸 보면 성공적으로 타격하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벙커버스터가 60m까지 공격할 수 있는 지금 폭탄이거든요. GUB-57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포르도 시설은 80m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타격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벙커를 공격할 때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벙커버스터를 한 번 때리고 때린 곳에 더 때려서 더 파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말씀 너무 잘해주셨지만 포르도라고 하는 시설은 원심 빌리기 규모나 이런 거에 따르면 나탄즈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포르도가 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시설이었냐면 이게 완벽하게 지중화가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우라늄 농축이 비밀스럽게 진행되면 어떻게든 그걸 파괴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었는데 이번에 GUB 6대를 이용해서 GUB라고 하는 관통탄, GUB-57을 이용해서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이 GUB-57 폭탄을 사용한 게 또 의미심장한 부분이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스라엘군이 모든 군사작전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GUB-57 관통탄 이것은 미국의 B2 전략폭격기가 아니면 이걸 활용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개입이 당연히 됐다라는 걸 천하에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이게 왜냐하면 관통탄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GUB-57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벙커버스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가 지하 60m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은 80m 좀 더 깊은 곳에 있지만 지금 오늘 전해진 것으로 보면 벙커버스터를 6개를 투하했다. 지금 이 초대형 폭탄을 결국 때리고 또 때리고 이걸 거의 6번을 했다는 의미는 교수님 보시기에 이 80m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또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농축 우라늄이 공격을 당해서 핵유출이 벌어지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제네바 협약에서도 핵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위반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과 미국은 자위권 발동 차원이었다. 핵위협이 때문에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자위권 발동에 되느냐도 문제가 되는데 핵시설, 이 시설을 때린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걸 진짜 핵시설을 때려서 농축 우라늄 유출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함몰만 시킨 것인지. 왜냐하면 꼭 그런 식으로 공격을 안 하더라도 입구를 다 형해화시켜서 무너뜨려서 함몰시켜도 핵불능화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결과물을 저희가 지금 못 봐서 지금 그렇지만 아마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함몰 수준의 소위 말해서 폴더 시설을 이렇게 형해화시켰다라는 것과 아니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타격을 해서 또 때린 데 들어서 깊이 들어가서 방사능 유출까지 한 공격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둘 다 미국 입장에선 핵 불능화 작전으로서는 성공적인 작전이지만 향후 미국이 대처해야 될 그런 국제법에 관한 문제는 조금 좀 다른 경향성을 띠게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걸 고려해 보면 결국 국제법 위반일 수도 있지만 더 위험한 건 이거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란 쪽의 얘기는 우리가 주요한 핵 물질 같은 거는 이미 옮겨놨다. 그래서 공격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엔 이 방사능 유출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공격에 대해서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이에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중요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는 약 4분 정도로 길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이번 공격에 대해서 극적인 성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란의 주요 핵 농축 시설이 완전히 제거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표적이 많이 남았다는 걸 기억해라. 평화가 도래하지 않으면 다른 표적들을 정밀하게, 신속하게, 숙련되게 공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과의 평화 협상을 압박을 했는데요. 이란에게 평화가 아니면 비극이 있을 것이다. 지난 8년간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격이 더 강력하고 훨씬 쉬울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특히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가 공격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란이 멈추지 않으면 추가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란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공격을 받은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공격을 받은 입장한테 더 공격을 너희들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 공격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이란을 향해서 완전한 굴복을 지금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강압외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복기해 보면 6월 13일 공습 이전에 4월 달에 이미 그런 메시지가 들어갔거든요. 4월 달에 오만에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들어갈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네들 잘못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지. 니네들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군사 공격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협상이 5차례까지 진행되는데 진전이 없었죠. 그리고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공격이 들어갔는데 되게 특이한 점이 6월 13일 공격이 들어갔는데 6월 13일 공격이 들어갔던 그 시점이 딱 60일이 하루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죠. 다음 날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공격이 들어가고 나니까 트럼프가 메시지를 이렇게 내봅니다. 봤지? 우리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 절대 허풍 아니었어. 들어가는데 너가 지금 협상을 제대로 우리가 던지는 안을 받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압외교의 핵심입니다. 채찍과 당근으로 이렇게 상대방 피강압국을 밀면서 피강압국이 갖고 있는 협상 카드를 엄청나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종단에는 내가 던지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서 상대방이 그냥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강압 외교의 핵심인데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지금 네. 이란은 모든 핵협상 카드를 잃은 상황이죠. 네, 이 기자. 우리 정부 대응이 나왔어요.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는데 그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금 현 시간이죠. 12시부터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관련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 반응이 빠르게 나왔는데 우리 교민들 대피 상황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도 속속 대피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란에서 우리 국민 19명이 버스를 타고 인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란 교민들은 우리 정부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10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서 대피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한 이란 교민은 모두 56명입니다.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교민 20여 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인근 요르단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전 지역에는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 경보 3단계가 발령돼 있는데요. 외교부는 이 지역에 대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란 쪽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마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죠. 지금 탄도미사일 외에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개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네. 네, 더 길게는 말씀을 못 나눌 것 같습니다.